R&D 차원에서 이것이 LFP가 됐던 3원계가 됐던 4680처럼 덴서티를 갖다가 밀도를 높여냈던 현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2배나 3배 정도 좋아지는 반도체를 누가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업체가 저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중국으로 치면 CATL이라든지 BYD가 이 시장을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한국에 있는 LG라든지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것이지만 휴머노이드 시장까지도 더 커진다고 한다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기를 잡기 위한 R&D 투자를 많이 하는 곳, 기술을 진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최근에 보니까 현대차 공장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되고, 또 오픈 AI에서는 연봉이 3억인 AI 비서를 출시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이 기술의 발전이 놀랍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일부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작년 12월까지는 일반 인공지능, 즉 데피니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는 전문가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래도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간의 인지력을 뛰어넘는 AI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논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자꾸 그쪽으로는 마음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즈에 3월 4일자였나요? 에즈라 클라인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 온다라는 건 의심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 기술진들하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때 AI 정책을 백악관에서 총괄했던 벤 뷰캐넌하고 1시간 30분간의 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 인공지능이 이제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을 이을지, 그리고 일자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그리고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 당시 대통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뉴욕타임즈에 있는 케빈 루즈라고 하는 이 테크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자인데요. 이 테크 기자가 케빈 루즈라는 기자가 처음으로 일반 인공지능이 올 것 같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분석하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분석의 이유들을 몇 가지를 대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봐도 AI 전문가들이 다 이것을 걱정할 정도로 AI 일반 인공지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온다라는 것을 지금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2027년이나 2028년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인류가 만들어온 어쩜 마지막 기술적인 최고치가 아닐까, 이거를 더 뛰어넘는 무언가를 발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발명했고 증기기관을 발명했고 자동차를 발명하고 컴퓨터를 발견했고 인터넷을 발명했지만 인공지능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는 것은 제한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저리티 다수가, 전문가 다수가, 또 제가 신뢰하던, 지금까지 신뢰하던 사람들이 입장들을 선회하면서 이걸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이것을 수용할 준비를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 SF 소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 인간을 지배하고, 뭐 물론 모든 기술은 항상 위험성,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면을 어떻게 규제하고 제어할 것인가는 인간은 항상 고민해야 되지만, 이걸 너무 SF 소설처럼 해가지고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고 우리를 지배할 거고, 스카이넷이 나타나서 우리의 뭐 모든 행동을 다 지배하고 우리는 그들이 지시한 대로만 살아가고, 이러한 논의는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경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조직할지,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도 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또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에즈라 클라인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벤 뷰캐넌하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마다 다른데 특히 개발자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커서 AI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개발자분들이 AI 없으면 요즘 일을 못 하실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명에서 3명의 역할을 한다든지 3명에서 5명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요즘 문화다 보니까 개발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벤 뷰캐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그렇지 않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쉬워지고 좀 더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곳곳에 있는 사회로 진화할 거기 때문에 개발자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100% 개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마케팅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에서 마케팅에서 지금 벌써 AI 툴들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히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데든 또는 아마존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광고를 집행하는 것까지도 이제 AI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에이전트나 에이전시나 마케터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쉽게 기존의 관행들을 없애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케팅 에이전시의 스타트업들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한 명이서 6개 AI 시스템을 만들면서 한 명이 6명이나 7명이 하던 일들을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업체들과 경쟁력이 생기면 전통적인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붕괴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재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바이든 대통령과 이 벤 뷰캐넌이 대화를 나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런데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AGI가 오면 무엇이 다 바뀔 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다 기본적으로 가설이고 이 가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냐? 예를 들자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턴, Godfather of AI, AI의 Godfather라고 하시는 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9년인가 앞으로 2, 3년 안에는 라디올로지스트, 즉 방사선학과에 있는 의사들 필요 없다. 왜? CT 촬영한 거, MRI 촬영한 거 이제 다 AI가 읽을 거고 AI가 더 잘할 거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근데 지금 방사선학과의 의사들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방사선학과 계시는 분들이 요즘 AI를 많이 씁니다. AI를 많이 써서 CT 촬영과 MRI 촬영에 대한 어떠한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다루는 데서는 0.1%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I가 봤더라도 사람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거죠. 또는 사람이 잘못 본 것을 AI가 고쳐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MRI나 CT 촬영의 정확도를 높여내는 것이지 이제 의사 필요 없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일자리가 아무리 AI가 똑똑해지더라도 다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잡의 어떠한 일자리의 격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재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오는 것도 분명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공장에서 시험 가동을 하고 피규어가 지금 BMW 공장에서 시험 가동을 하고 앱트로닉의 아폴로, 구글에서 최근에 투자를 했죠. 여기서는 지금 메르체데스 벤츠 공장에서 시험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는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공장에서 시험 가동을 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아직은 R&D예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겁니다. 1000대, 2000대를 하는 거는 시험 단계라는 것이지 이것이 물론 R&D 중에서 R&D가 끝나고 진짜로 시장을 형성하면서 매스마켓 대중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당장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 단계에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저는 2030년 전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보다 데이터가 적습니다. 아무리 피지컬 AI로 지금 구글도 피지컬 AI 뛰어들었고 메타도 피지컬 AI 들었고 피지컬 AI를 지금 가장 이끌고 나가는 것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고 해서 가상 공간에서 연습을 하면은 실제 공간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요. 공장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물론 여기에 규칙들이 있어서 업무가 진행됩니다만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AI가 발전하더라도 메카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이걸 구현하는 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협동 로봇을 구별해야 됩니다. 협동 로봇은 인간과 함께 있지만 AI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룰 베이스에 의해서 로봇팔 같은 경우가 뭐 커피를 끓여준다든지 피자를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철판을 옮긴다든지 그건 원래 또 있었던 거죠. 납땜질을 같이 해주는 로봇팔들 원래 자동차 공장에 로봇팔들이 대단히 많았죠. 이것의 진화된 형태라고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손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휴머노이드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노동을 대체하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자동차 공장에서의 공정을 대체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도 27도의 자유도를 가질 수 있어야 특히 자동차 공장에서는 하네스 작업이라고 하는 전기줄 전선을 자동차 내부에다가 여러분 그랜저나 제네시스에 2kg가 넘는 전기줄이 들어가는데 그 전기줄을 놓는 작업들을 해야만 하는 건데요. 그 정도의 메카니컬 할 정도로 유연하게 기계가 작동하는 데는 아직 어떠한 로봇 기업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도 테슬라마저도 여기까지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을 대체할 때까지는 메카니컬한 부분에서도 성과들이 진전이 조금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것이 뭐 10년, 20년 남았다고 보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뭐 바로 올해 안에 내년 안에 뭐 27년 안에 된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위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치열한 경쟁 시장이죠. 근데 저는 이걸 테슬라가 100% 이 시장을 마켓쉐어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테슬라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추격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에 의해서 엔비디아하고 협업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AI 기술이 좋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지금 엔비디아 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결합을 해주는 앱트로닉의 아폴로라는 로봇들 그리고 그래서 구글이 지금 계속해서 제미나이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AI와 로봇과 관련된 AI를 계속해서 출시를 시키고 있죠. 이제 막 뛰어들었지만 대단히 공세적으로 뛰어들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피규어 AI도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하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라는 로봇도 여기는 벌써 웨어하우스에서 작동하고 있었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지만 손이 얘는 이렇게 납작손이거든요. 집게손이라서 왜냐하면 소포만 운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좀 제외시킬 수 있고요. 중국의 지금 유니티라든지 중국엔 다양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 누가 먼저 터치다운 할지는 아직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테슬라 또한 대단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 부분에서도 앞서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는 그다음에 이 자유도 부분에서는 27도가 인간의 자유도라면 지금 테슬라는 21도에서 22도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메카니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테슬라도 해결하지 못했고 요즘은 여러분 중국의 유니트리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받았던 게 이제 설 명절 때 막 부채춤 췄던 로봇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로봇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배터리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배터리로는요.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로봇마저도 2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절대로 2시간 넘지 못합니다. 아직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2시간 넘지 못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왜냐하면 배터리를 탑재할 공간이 대단히 작거든요. 자동차에 비해서. 그래서 미니멈 4시간, 가장 좋게는 8시간까지 가려면 배터리 기술 또한 더 진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밀도라든지 퍼포먼스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투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씩 더 완성해야 될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것은 맞지만 테슬라 또한 숙제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옵티머스의 절반 값으로 생산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네.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다면 가격 경쟁 면에서 또 테슬라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가격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테슬라하고 지금 유니트리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연간 100만 대 생산이에요.
대량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여러분들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100만 대 정도를 연간 생산해야 2만 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 전에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유니트리에서는 지금 G1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번에 선보였죠. 그래서 10,000달러. 반가 긴격. 그래서 10,000달러짜리인데 조금 키도 작고 몸체도 작은데 잘 작동해요. 유연하게. 근데 G1도 아직까지는 배터리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 G1도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은데요. 문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대량 생산의 그 가능성이죠. 지금도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태양광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뭐냐면 오버캐퍼시티라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보다 더 많이 생산하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부를 아주 싸게 국가가 보조금으로 채워주면서 만들어 주다 보니 그 생산의 비용이 내려가는 거죠. 초과 생산을 할 정도로 더 쓸데없이 많이 생산하다 보면은 평균 가격이 내려가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업체들의 가격은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뭐 태양광 파넬 업체들 다 부도 처리되는 거잖아요. 유럽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 부도 처리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격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에서 오버캐퍼시티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2023년 11월에 냈던 국가 전략 그 보고서에 보면은 제안서 그 전략 문서에 보면은 2027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2027년인데 연간 3,5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2027년부터. 저는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만 2030년부터는 될 수도 있고 2033년부터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간 200만 대도 아니에요. 3,5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처음에는 트라이얼 에러들이 일어나면서 그중에 1,000만 대는 못 쓰고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3,500만 대를 중국 공장에다 집어여서, 왜요? 중국은 $10,000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정도 생산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것이, 항상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나라 시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미국의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휴머노이드로 인간을 대체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될 거면 한국에서는 더 싸야 됩니다. 왜? 한국에서의 생산직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임금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휴머노이드가 중국의 노동자를,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요, 중국의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생산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휴머노이드 시장도 대개 두 개로 분리될 거라고 봐요. 미국을 지지하는 파와 중국을 지지하는 파로, 이것이 흔히 말하는 AI에서의 지금 대결 국면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국면이 될 거라는 거죠. 중국 거를 구매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거고, 미국 측에서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분명히 표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동서냉전처럼 AI와 휴머노이드를 매개로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양분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그 자체로 시장이 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도 시장이겠죠. 인도도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이 휴머노이드로 들어간다면 인도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도 이것과 맞짱 뜨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럼 인도 시장은 이제 미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는 인도 스스로가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지금 보수적으로 볼 때도 자동차 시장의 30배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체 시장은 대단히 AI처럼 이념적으로도 미중 간의 갈등들이 증폭되는 하나의 영역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시장으로 분화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조금 승기를 먼저 잡을 수 있는 곳이 좀 테슬라라고 보시나요? 테슬라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특히 로봇주들이 인기가 있죠.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있는 로봇주들은 대부분 이제 협동 로봇 주식들이죠. 근데 협동 로봇도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로봇의 투여를 통한 생산 공장에 대한 에서의 투여를 통한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도들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도 상승을 계속할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 그때 전까지는 저는 이런 협동 로봇,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 R&D 차원에선 투자하고 있어요. 정말 R&D 차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매출의 대부분이 협동 로봇에서 나오는 건강한 기업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과연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기술도 필요하고 메카니컬한 부분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의 자유도를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일종의 전기 모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일 것인가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한다는 건요. 2차 전지 기업들도 또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저는 관련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로봇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이 있다라면 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대량 생산화돼서 시장에서 의미를 갖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현존하는 배터리 체계로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R&D 차원에서 이것이 LFP가 됐던 3원계가 됐던 또는 뭐 4680처럼 덴서티를 갖다가 밀도를 높여냈던 무엇이 이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전고체가 됐던 현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2배나 3배 정도 좋아지는 반도체를 누가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업체가 저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를 위해서 지금 이미 있는 기존 업체들이 경쟁할 거라고 저는 봐요. CATL이나 중국으로 치면 CATL이라든지 비아디가 이 시장을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LG라든지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이 시장에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것이지만 휴머노이드 시장까지도 더 커진다고 한다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정말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R&D 투자를 많이 하는 곳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배터리의 퍼포먼스를 S컵으로 급증시켜 나가면서 기술을 진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